안녕하세요. 고사우스TV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 대표입니다. 그간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정말 뜸했는데요. 마음은 간절했는데 저도 제 사업을 하다 보니 영상을 꾸준히 올린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게으른 유튜버지만 가끔 잊지 않고 고사우스를 방문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행정 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전국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눈 후 5개의 직할시와 58개의 성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행정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것을 32개의 행정구역으로 재개편 중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변화이죠. 부동산, 기업 운영 등의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또 지리적인 측면으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낭의 경우는 광남 지역을 편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 도시회는 2024년 12월 직할시로의 승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공무원들이 엄청 바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 변화에 따른 정부의 재개편도 피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이 같은 변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편차가 커지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대도시들, 즉 현재 5개의 직할시들은 더 크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스스로도 올해는 다양한 도시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요, 바로 하노이입니다. 당분간 하노이에서 살아보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 다낭에 비하자면 하노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아주 적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곳은 제가 머물고 있는 서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호, 타이오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하노이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노이는 사실상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우엔 왕조를 제외하곤 베트남의 오래된 수도입니다. 1010년부터 이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1000년이 넘은 오래된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도 하노이는 프렌치 인도차이나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전 오히려 프랑스의 문화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베트남 전체에서 하노이 같습니다. 호안키엠 주변과 올드쿼터 주변을 돌아보시면 확실히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 하노이는 그냥 전쟁으로 얼룩진 도시이죠. 베트남 전체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하노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호치민 시인데요. 이 두 도시가 자주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노이는 정치의 중심, 그리고 호치민을 사람들은 경제 수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아는 베트남인 100%가 호치민시를 더 좋아하고 호치민시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베트남에는 이 두 왕따 도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가 회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하노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한때는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래서인지 다소 융통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하노이 젊은 층은 기성층과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데요. 더 이상 올드한 하노이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호치민 사람들은 좀 호탕한 편이죠. 손님 접대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제가 느끼에는 호치민시의 느낌은 이게 홍콩과 비슷해요. 사업하기가 어떠냐고 또 물으신다면 글쎄요. 개인적인 차가 크겠지만 호치민 사람들은 말은 많지만 실제 실천력이 떨어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허세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노이 사람들은 겉으로 친절할 수는 있지만 돈에 심하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속을 알기 어렵고 어디로 튈지 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하노이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중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곳입니다. 베트남의 작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게는 이 하노이가 중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의 현재 인구는 860만 명 정도이고요. 면적은 약 3,3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예요.
물론 경기도를 합하게 되면 서울권이 훨씬 크긴 합니다만 하노이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12개의 콴으로만 범위를 좁힌다고 해도 면적상으로는 서울보다 크다고 봐야겠죠. 이 말씀드렸듯이 12개의 콴, 이 한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구에 해당될 걸로 보이는데요. 12개의 구가 있고요. 그리고 현이라고 해서 17개의 수도권 지역이 있고 그 외에 1개의 마을과 합해서 30개의 행정구역으로 하노이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노이의 미래 가치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회사가 여전히 호치민시에 적을 두고 있고 또 칸터를 비롯한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하긴 합니다만 결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기술 사업의 투자는 이곳 하노이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 관광 등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 또한 여전히 많고 굉장히 다양하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서호구역은 외국인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여행자일 수도 있고 또 엑스팻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어쨌거나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역시 최고의 장점은 호수가 있다는 거겠죠. 하노이는 이 오래된 도시라서 길이 좁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인한 공해가 좀 심한 편입니다. 베트남의 많은 도시들이 항구나 해변을 끼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노이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더 나쁜 편이죠. 개나마 이 서호 쪽이 개인적으로는 숨쉬기가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호는 1986년도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 즉 도이머이가 시작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한 곳이고요. 당시 노이바이 공항 그리고 까우자이 구역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까우자이 디스트릭트는 북투림, 남투림 지역과 함께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 곳이죠. 모두 하노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 서남쪽, 그리고 비즈니스와 IT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노이의 도심은 어디일까요? 호안키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라는 바딘, 그리고 동다로 이어지는 구역이 오랜 시절부터 하노이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정치, 관광, 그리고 상업지구를 형성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주 인구로만 보자면 남동쪽에 위치한 황마이 디스트릭트가 가장 큽니다. 2022년 삼성이 R&D 센터를 이곳에 건립했죠. 그리고 2003년부터 개발이 진행된 신도시로 현재도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편이고요. FDI 진출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서호를 제외한다면 하노이에서 가장 살아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하노이에 오니까 이제 어떤 사업이 좋을까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북부 지방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가 이 부동산 거품이 일면서 이곳 베트남도 빈부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최근 대미 무역 최대 흑자를 이 베트남이 기록하면서 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아직 가지고 있는 핵심 리스크는 기술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FDI가 이루어져도 현재와 같은 패키징과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면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화를 벌어도 주요 부품을 자국 내 생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한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가 힘들겠죠.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징후가 지금 농후하고 제조업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경제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저의 오래된 영상에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용이 다 베트남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참 이런 경우 댓글을 달아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혹시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를 아실까요? 요새 방영 중인데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이 극중 백사가 협상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드라마다 보니까 조금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전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협상가인 주인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논리적인 이익이나 해법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면서 얻어낸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최고의 협상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회사를 열게 된 계기는 호텔 매각과 부동산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원래 도시개발이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래의 성사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시스템과 문화의 갭을 얼마나 좁혀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죠. 다를까요? 아니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결국 제 역할은 베트남과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 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간 동영상을 보고 몇몇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한 분도 계셨는데 베트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을 한국 사업 준비하듯 하신다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않고 외국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상 준비하는 방식은 한국 사업 준비하듯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서울 사람인 제가 만약에 지방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곳의 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지역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협상의 기술이란 드라마 속에서도요. 상대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번 일본 자전거 회사의 협상을 보셨다면 확실히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중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베트남 사업을 생각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주변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의 전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죠. 제 경험상 이 패턴을 벗어나시는 분을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됐고요. 대신에 제가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시간 쓰고 돈 쓰시기 전에 과연 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를 또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베트남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공부하셔야 합니다. 설사 언뜻 보기에 당장 내 사업에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시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지리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비스 사업이야말로 매 순간 그 나라의 국민, 즉 손님들과 협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협상의 기술에서 말한 것처럼 그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과정이고 그리고 공통의 취향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로 비법인데 왜 베트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요즘은 내 이웃도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인문 지리적인 공부가 먼저입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든 부동산 가격, 전망 등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동영상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2020년 EBS에서 방영되었던 다큐인데요. 베트남 창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치민시에서 호떡을 파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장님의 인터뷰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분이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려는 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힘드시거나 또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너무 뭐라 그럴까 이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저한테는 좀 떳떳하게 제 몫을 해내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공을 위해서 한번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저만의 생각만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그 배워왔던 지식만 가지고 그 접근했던 게 제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들, 어떤 소스들, 그리고 어떤 가격대들, 그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더 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마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은,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은, 예, 좀 더 수월하게 제가 베트남에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